다크사이드 피크닉이 뭔지 알아요? 사이드 피크닉. 네. 북유럽의 뭐 벨기에 이런 데 가면 옛날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 도시여서 이런 나무로 된 데크들, 옛날에 배 대던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무역은 다 큰 컨테이너선으로 하니까 거기가 전부 다 레스토랑이나 뭐 벤치나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게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피크닉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름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끼리 다크사이드 피크닉을 한번 해보려고. 컨셉이 뭐예요 그러면? 컨셉이 또 우리 빠질 수 없지. 근데 우리 탐구 생활을 제가 쭉 보니까요, 지금까지 컨셉이 거의 대부분 프랑스나 이탈리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궁금이 분들도 뭐 살라미, 치즈, 뭐 올리브 이런 거 조금 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벨기에 다크사이드 피크닉의 대표 메뉴 홍합탕. 벨기에에서 사면 대체로 맑은데 아마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서 조금 매콤하게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랑 소금이 일단 있는데, 이게 두 개 있으면 뭐가 나올지 대강 알겠어요? 벨기에 대표 음식 감튀. 우리는 감튀가 국적이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벨기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벨기에 자존심이. 그리고 벨기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벨기에 맥주. 벨기에에서 뭐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이 스텔라 알투아니까. 내가 이제 요런 상차림을 처음 본 게, 내가 파리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한참 광란의 젊음을 보낼 때 싸구려 술을 팔던 그 솔본 앞에 지금은 없어진 벨기에 맥주집이 있었어요. 라 그루즈라는 집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벨기에에 있는 옛날 중세 시청 건물처럼 막 어두운 나무에 방패처럼 생긴 문장들 쫙 붙어 있고, 이렇게 홍합탕이랑 후라이를 안주로 해서 맥주를 파는데 맥주가 정말 수백 가지 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구나, 거기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나무라는 지역에서 유래를 한다 그래요. 그쪽 사람들이 원래 민물고기 튀김을 거의 주식처럼 먹었는데, 어느 해에 너무 추워서 강이 얼어버리니까 튀길 게 없어서 그때 신대륙에서 막 들어왔던 새로운 식물이었던 감자를 튀겨봤다. 그랬더니 의외로 생선을 튀긴 것만큼이나 허기도 해결이 되고 맛있더라. 그래서 이 나무르라는 지역이 벨기에에서는 감자튀김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 미국이랑 프랑스랑 2002년, 3년 이때 한참 외교 관계 안 좋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나는 프렌치 프라이는 안 먹겠다. 그래서 프라이 이름을 갖다가 어떤 체인점에서는 프리덤 프라이라고 바꾸고 뭐 이렇게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럼 왜 이걸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냐? 감자가 크잖아요. 그러면 속이 안 익잖아요. 겉과 속을 같이 익히기 위해서 채를 썰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방법을 프랑스에서 줄리엔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게 프랑스 요리의 기법이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프렌치라는 동사로 쓴대요. 그러니까 채 썰다라는 동사가 프렌치인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프렌치드 프라이, 채 썬 감자다, 이런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혼돈해서 프렌치 프라이, 프랑스 프라이라고 잘못 전해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라 벨지안 프렌치드 프라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정확한 표현이겠죠. 감자튀김이 이제 벨기에 어떤 자랑이다 보니까 벨기에 사람들이 해외 레스토랑을 만들면 감자튀김 가지고 거의 이제 하이 퀴즈를 만드는 거죠. 스텔라 알토아 브랜드에서 이태원의 프리츠 알토아라고 하는 감튀 맥주 컨셉 레스토랑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감자튀김을 만드는 셰프분이 엄청난 셰프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자튀김을 만드는데 무슨 셰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벨기에는 이게 자기네 내셔널 푸드이기 때문에 벨기에 브랜드에서 한국에 가게를 내면은 프라이가 진짜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홍합탕의 기원은 뭐냐? 지금은 이제 북유럽의 대표적인 항구 그럼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을 떠올리는데, 이 암스테르담이 뜨기 이전에는 암스테르담 바로 남쪽에 있는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라는 항구가 대표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트베르펜을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 딱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무역을 묶어줄 수 있는 허브 도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고된 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나무로 깔린 닭 위에다가 이런 솥을 걸어놓고 바다에 나는 홍합을 그냥 긁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끓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벨기에의 특색 있는 홍합탕을 물 마리니에라고 부르는데, 마리너가 프랑스어로 선원이라는 뜻이에요. 선원들이 먹는 홍합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다크사이드에서 이렇게 벨기에 맥주랑 같이 홍합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역사 배경에서 나왔다. 그리고 벨기에 맥주 문화에 내가 생각할 때 매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샬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중세기의 고블렛 비슷한 요런 잔에다가 항상 맥주를 먹거든. 이 독일 사람들은 크루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잔에다 먹잖아요. 전에 우리 그 독일 맥주 컨텐츠 했을 때 꺼낸 것처럼. 체코에 가면은 이렇게 밑을 넣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좁아지는 그 도자기 이렇게 뚜껑 달린 거 그걸로 이제 많이 먹고, 맥주를 어떤 잔에 먹는지도 각각 다른 게 굉장히 재밌는데, 벨기에는 약간 와인잔 비슷한 데다 먹죠. 그래서 그런지 내가 처음 벨기에 맥주를 접한 게 뉴욕에서 유학할 때인 뭐 1999년, 2000년 이때, 그때만 해도 아주 특정한 바에서만 벨기에 맥주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벨기에 맥주를 이렇게 와인잔 같은 데 서빙을 해서 그런지 이거를 먹으면 왠지 그냥 아무 맥주나 막 병채로 먹는 일반적인 미국인하고 다르다는 있어빌리티 이런 게 있었어요, 벨기에 맥주가. 특히 이제 벨기에 맥주를 보면 와인 분류하듯이 막 지역별로 분류가 돼 있고, 타입도 블론드, 브룬, 뭐 두펠, 트리펠, 람빅, 뷰스 막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막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벨기에 맥주를 시킬 줄 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수준 높다, 약간 이런 식으로 벨기에 맥주가 뉴욕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지금 벨기에라고 불리는 지역이 굉장히 오랫동안 프랑스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부르고뉴 공작이라는 사람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보르도 와인과 부르고뉴 와인의 차이를 얘기를 하면, 보르도 와인은 큰 샤토들이 대량으로 농사를 짓고, 부르고뉴는 이제 수도원 위주로 와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와인밭이 옛날 수도원의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클로우라고 하는 돌벽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조그만 와이너리가 굉장히 많아서 훨씬 더 맛이 다양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어떤 정치권에서 발전을 해서 그런지 벨기에도 정말 많은 수도원들이 아직도 맥주를 만들고 있고, 플랑드르 지역 웹사이트를 보니까 맥주가 700가지가 넘는, 700개가 넘는 맥주가 있는 나라니까 그 맥주 맛을 평생 탐방해도 벨기에 맥주는 계속 재밌는 거죠. 부르고뉴 공작이 지금 프랑스의 부르고뉴도 물론 다스렸지만 에따드 부르고뉴라고 해서 한때 프랑스 왕보다 더 큰 땅을 가졌던 거대한 공국이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게 지금 프랑스 북쪽에 있는 아라스와 캄브레라는 지역, 즉 오늘날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남쪽, 그리고 부르고뉴 지역이 전부 이 사람 땅이었어요. 특히 100년 전쟁 때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 중이니까 프랑스 영국 무역이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영국 독일 사이에 육로 해로를 다 연결해 가지고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이제 부르고뉴 공국이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우편 서비스도 없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고뉴 공국이 지배하던 지역, 남쪽으로는 지금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부터 북쪽으로는 네덜란드 남쪽까지 팻포렌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엑스포가 돌아가면서 열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약간 무역 박람회, 뭐 우리나라의 국제 주류 박람회 이런 거 가면 이제 사람들 구경하라는 목적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주류를 수출하고 싶은 사람, 또 수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걸 하던 공간이 대체로 오늘날의 부르고뉴와 북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보면 있는 그 광장들이에요. 그래서 광장들에 대체로 비가 올 때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파빌리온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 있고, 그 주변에 굉장히 화려한 집들이 쫙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데, 그 집들이 메송 드 네고시앙, 즉 니고시에이션 하는 사람들의 집들, 지금으로 치면 트레이더들의 집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이 자기 동네에 팻포랑이 열릴 때는 거기서 사업을 하지만, 또 안 그럴 때는 끊임없이 이제 길을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서 팻포렌이 열리면 사업가들이 옛날에 막 당나귀 타고 자기가 수출할 물건 싣고 막 말 끌고 100km 막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막 4박 5일 걸려서. 그럼 막 먼지 투성이에다가 막 이러면 녹초가 돼가지고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장엔 옛날부터 오베알지라고 그래서 위층에는 사람이 잠잘 공간이 있고 아래에서는 맥주하고 이렇게 물프릿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쫙 있던 거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벨기에 사람들이 일 끝났다 그럼 어디로 가냐? 뭐 안트베르펜이나 이런 데 있는 광장으로 쫙 몰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물프릿 하나 먹고 맥주를 마시는 게 마치 중세 상인들이 여행이 끝났으니까 내일 본격적으로 사업 얘기하기 전에 한번 풀고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일과를 한번 풀어주고 가는 그런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오후 2시고 그러니까 내가 물프릿에 맥주로 가자고 그런 게, 내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이 유럽 음식 그러면 대체로 남유럽 요리 문화를 떠올려요. 스페인의 타파스 와인, 이탈리아의 아페로, 프랑스의 정찬 이런 걸 떠올리는데, 와인을 마시는 나라들, 특히 와인이 유명한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수다 떨면서 하루 밤을 다 보내야 될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와인은 뭔가 이브닝 드링크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맥주를 마시는 나라들의 문화는 뭔가 더 캐주얼한 거. 일할 때는 꽁꽁 매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다 벗어 던지고 친구들이랑 마음 열고 풀어지자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 먹으러 갈래? 그럼 조금 부담되는 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에 똑같은 친구가 맥주 마시러 갈래? 그러면 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북유럽의 레스토랑 문화와 남유럽의 레스토랑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It's so easy to see. 제가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의 피크닉이라든지 뭐 아페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닥사이드는 또 느낌이 다르니까 오늘은 벨기에식으로 한번 가봤고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Bring me things from the store and put it at my front door. I've lost count of the times this have happened before. Not that I'm keeping score.